골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골라서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주식 투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주식시장 얘기 계속 못했었잖아. 못하게 해서. 주식시장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왜 이제 주식시장 전문가분을 모셨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우리 개별 종목 상담까지. 자, 옛날에 우리 여러 번 했죠?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새 스튜디오에 와서 첫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서동필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늦다. 남들이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자. 수출주들이 아주 혼쭐난 건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환율 전쟁에 가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양적 완화를 끝냈는데 일본은 양적 완화를 개시를 했어요. 네. 그죠? 개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뭐 급등세고 우리 주식시장은 박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엔화가 지금 어디까지 갈 건지 또 언제까지 갈 건지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타격을 받고 어떻게 뭐 될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시중에 이제 푸는 자금량을 연간 80조 엔으로 늘렸고 기존에 60조, 70조 정도였는데 80조로 늘렸고 국채 매입 규모도 3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설정했고 부동산 투자 신탁, 상장 지수 펀드 매입 3배 정도 늘리기로 했고 그러니까 뭐 왕창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 한번 얘기 좀.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BOJ 발표문의 주석을 보면은 오픈 엔디드 매너로 바꿨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회계연도 말까지 목표액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이 없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양적 완화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확대이자 이제 연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간은 무제한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사실 근데 무제한일 수도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내년에도 끝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자기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무조건 가겠다. 예. 근데 왜 시점이 이 시점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베가 이렇게 N 약세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FOMC 다음 날 거의 끝날 때 발표한 거는 정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다는, 그러니까 달러엔을 정말 마음 먹고 올리고 싶다는 그런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날 GPIF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BOJ 채권을 팔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채권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BOJ가 사주겠다 이러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내년도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이제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제 뭐 그 부분을 위해서도 이제 별로 충격이 없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뭐 국민들이나 시장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효과도 아주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했던 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 전에 미리 막 엔저가 과하다고 연막을 막 쳐두고는 싶기도 하고. 쳐두고는 FOMC 끝난 그 다음 날 딱 때려가지고 아주 극적인 효과를 굉장히 노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기적으로 내년도 소비세 인상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11월 말까지인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연말.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기적으로. DBS에서는 일본의 양적 완화 수준에 비하면 미국 거는 거의 당무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본 수입 업체들 지금 굉장히 힘들 거고 어차피 그죠? 이런 엔저 기조로 언제까지 지속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오늘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이거 뭐 전망이 아니라 또 왜 발표를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무역 적자 늘어나고 이게 지금 계속 제일 고민인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어쨌든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안정이 돼 있으면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발표하면서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양적 완화 확대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근데 물가 상승을 지금 일본은 부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니까 안 그렇죠.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의 기대 심리를 더 살리기 위해서 좀 돈을 푼다.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 수준이 뭐 미국은 일본에 비하면 닭모이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일본 은행이 과하게 이제 한다는 그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약간 그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수입 업체가 어려운 게 일본이 못 견딘다는 이유인지 아니면은 인류가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게 과연 그 뒤끝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이 불안하다는 건지 그걸 사실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엔저 때문에 일본 수입 업체들이 좀 어렵다. 이거는 일본 경제가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마당에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가 일본 그 양적 완화로 일본 은행의 그 자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사실은 한계라는 건 없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만 믿어준다면 사실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뭐 그다지 현실감 있는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이 언제까지 엔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가 특히나 엔저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 얼마만큼이나 엔저를 용인해 줄 거냐 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근데 사실은 좀 그 뭔가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게 1985년도 다 아시면 전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미국이 엔화의 강세를 이렇게 압박했는데 지금은 엔저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용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미국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만 시장 개입해도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 만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일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이른바 TPP 그 환태평양 무슨 뭐 조약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어떤 견제를 통해서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이해관계를 하나 들어주고 다른 정치적인 이셈을 좀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그거 아니고는 미국이 이렇게 그거는 상당히 중국도 설득력 있는 견제할 수 이야기예요. 있잖아요. 일본이 커지면 그렇죠. 중국도 그러니까 견제. 지금 그 계속 그 시퀘스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방비를 못 늘리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하는데 일본의 군사력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그 자기가 군사력이 필요한 그 파트너가 너무 경제적으로 나쁘면 그렇죠.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살 방법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게 사실인 저는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음모론적인 시각 이게 아니라 진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의외로 엔저가 뭐 오래 용인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의 그 국채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참고로 1995년에도 사실 일본이 무지막지한 엔 약세를 미국과 여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용인한 다음에 밀어붙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엔 환율이 80엔에서 145엔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게 끝나게 된 거는 97년 여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엔 약세가 이제 뒤끝은 사실 안 좋게 끝났습니다만. 그때 올라갔던 거를 거꾸로 한번 지금 환산시켜 본다 그러면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지금 앞으로 환율이 그 엔 환율이 지금 115가 아니라 135에서 한 140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정도로 간다면 그렇죠. 용인한다면 오늘 좀 일단 다음으로 가보죠. 이제 엔 환율 전망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자 120엔까지 가요? 사실 이제 전망이 무색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오늘 목요일 날 115엔 넘었거든요. 120은 뭐 그렇게 어려운 레벨은 아니어 보이고 내년은 굉장히 달러엔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굉장히 클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이제 BOJ가 양적 완화 확대 연장을 발표했는데 내년에 가서 양을 줄일 수도 있어요. 뭐 미국으로 치면 테이퍼링이긴 한데 뭐 줄였다가 늘렸다가 지금 오픈 엔디드 매너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 계속 클 것 같고 뭐 한 125엔 정도까지는 뭐 시장 특성상 갔다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125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보셨겠지만 외환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오버슈팅하고 뭐 그런 난 오늘 같은 외환시장은 진짜 나도 못 봤던 것 같아. 그런 영향이 있고 달러 엔이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급등을 하려면 아까 이제 국채에 대한 뭐 신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베노미스가 실패할 것 같으면 달러 엔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뭐 안전자산 선호해서 엔화 강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면은 뭐 실제로 이제 일본 사람들도 뭐 채권을 투매하고 해외로 다 자산을 나간다거나 뭐 엔화 약세로 더 베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130, 140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베노믹스가 이제 뭐 내년 얘기는 아닐 것 같고 향후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130, 145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일본이 망하면요, 아베노믹스 성공해도 우리한테 불리하고 실패해도 우리한테 불리한데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좀 덜 불리해. 큰일 납니다. 일본 망하면.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미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나쁜 일이 그러면 한 3년 전으로 터미네이터를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제 역사를 바꿔야지 역사를. 누구를 제거해. 자,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가요? 우리 수출주들은 그동안 아주 그냥 박살났단 말이에요. 일본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아주 혼쭐난 건 맞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30% 넘게 빠졌고요. 네.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한 16% 빠졌으니까 이런 대형주의 이런 궤적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한테 2위자를 내주고 이제 시가총액 3위를 밀려났으니까요. 아마 지금 같아서는 한전한테 밀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주 상당히 불편했고요. 또 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출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업종도 한 30% 빠졌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이 철강 업체들도 왜 철강 업체가 엔저에 피해 주냐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가격 결정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서로 맞잡아서 수출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철강 제품도 엔저에는 확실히 불편하다. 이건 뭐 주가는 뭐 분명히 반영을 됐고요. 근데 일본 증시는 좀 흥미롭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되면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혼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도요타는 좀 좋았습니다만 절대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엔저로 인해서 확실히 돈을 더 벌었느냐, 주가가 좋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보면 제약주들 그리고 이 내수 관련 주들의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일본의 수출주들의 수익률이 확실히 좋았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몰아가기 쉽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수 관련주들이 더 수익률이 일본은 좋았다. 그래서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아베노믹스가 일정 내수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부양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아까 시총 2위를 내줬다고 그러셨는데 예. SK 하이닉스가 참 시총 3위로 올라섰다. 이게 대단히 좀 그 상상하기 어려웠던. 왜냐면 내가 옛날에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 감자를 맞았거든. 예. 뭐 그래서 하이닉스는 참 그 주식이 이렇게 됐다. 나 도저히 이해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상전벽해 뭐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쓰라린 얘기가 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현대차 15만 원을 받단 말이에요. 15만 원도 일시적으로 무너졌었나? 예, 장중에 잠깐 스쳐갔다. 장장 14만 대 갔었죠? 예. 현대차가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의 우려가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처음에 시작은 그 한전 부지 때문에 뭐 응징을 당한다 이러고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빠져도 돼 할 정도로 그러게.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 설상가상이란 말이 아마 현대차에 가장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뭐 이제 또 서리가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소리가 와요? 뭐 7월 말에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것이 배당을 많이 주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유망 기업 중에 항상 현대차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금 많이 들고 있으니까 현금을로 가지고 이제 배당을 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한전부지 10조를 턱걸이 내놓고서 보니까는 배당 못 주겠구나. 그러면은 일단 관심이 멀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현대차를 한번 버렸고요. 근데 사실은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지난 3분기에 비해서 역성장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곤경에 빠져 있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가다 보니까 현대차 이제 안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모든 악재가 한 3개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버렸으니까. 순식간에 쫙 이어져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현대차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최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하면, 과거에는 많이 빠지면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번 안 된 주식은 다시 안 보겠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건 CJ ENM의 이 실적 관련된 이 조사가 있었던 전부터 실적 발표를 상당히 좀 관리를 많이 하고요. 예전보다는 미리 정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익에 아주 잘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대부분 동일한 시점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안 좋으면 쇼크, 그래서 바로 대응을 하고요. 좋으면 서프라이즈에서 또 위쪽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이 지금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역시 이번에 쇼크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분기 시절 볼 때까지 우리는 잠시 관심을 꺼주겠습니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주가가 낮은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게 지금 현대차를 보는 저희 개인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 그 종목 ELS들 낙인되면서 더 빠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현대차도 뭐 몇 개는 지금 낙인이 된 것 같은데 그 영향력까지 가세하면 내지는 그걸 노리고 누군가 또 공매도를 한다면 진짜 어이없는 가격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현대차는 그 곤욕을 사실 엔저 현상 이전에 한번 겪었습니다.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죠.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 예.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ELS 낚기는 훨씬 더 기술적인 문제여서 그게 매물을 부르는 과정은 뭐 그렇게 심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더 폭락 가능성 이런 거는 뭐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전까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엔저라는 게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일단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계산기 두드리면 늦다. 남들이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자 이런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엔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사실 일본의 어떤 그 일본 추가 양적 완화라는 거는 노출된 재료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 시장에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하느라고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이 움직였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면은 이제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릴 거고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대자동차를 아주 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주식이다 이런 식의 분석은 제가 할 능력이 없지만은 너무 급박하게 빠진 부분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야겠네요. 저 사도 된다.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된다고 맨날 말씀하시는 팔아야 건 하시는 분이 정말 처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지금 경합이 별로 없잖아요. 철강 좀 있고 기계 있고 자동차는 경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자동차도 어차피 생산기지 다 미국으로 나가 있고 현지로 나가 있는 상태고 조선은 근데- 많이 따라잡았던데요. 조선은 일본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조선은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이 지금 이제 다시 돼 오는데 조선이 우리가 빠진 거는 가격 경쟁력 이제 환율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어닝 쇼크 때문에 많이 깨졌죠. 뭐 중공업이 상반기가 1조 5천억 적자고 3분기만 2조 영업이익 적자니까 합쳐서 3조 5천억인데 3분기까지 그게 충격이 훨씬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덤핑 수주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은 무서워해? 엔저를요. 응. 근데 사실 그 아무리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그냥 그 우리 뭐 수출 품목 코드 분류 코드를 놓고 보면은 다 겹치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확실히 다른 게 보여요. 보이는데 일본하고는 뭐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거는 안 겹치고 요거는 겹치고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발라내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10원이라도 비싸게 팔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팔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던져놓고 추후에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사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시장에 팽배해져 있고요. 지금 아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8년도에는 원화 환율이 훨씬 더 밑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여행도 상당히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의 이익 레벨은 훨씬 떨어지지만 그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고요. 주식시장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중국이 부상해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낮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도 훨씬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 엔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이 신경적인 반응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 약세 영향은 이제 우리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 엔화 하나만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엔화 하나만 가지고 예. 엔화의 영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엔화의 어떤 급격한 그 변동에 의한 영향은 저는 거의 다 왔다. 뭐 7, 80% 이상, 8, 90% 정도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 전문가께서 이제 동의하실지 전문가 얘기해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만을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주인데 10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오늘까지 한 16% 정도 조정 받았거든요. 그 정도 조정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만의 화두로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편한 것은 이제 22도 돈을 푼다고 했으니까 이랬을 때 달러가 더 강세로 가버리게 되면 원화가 약세인 구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와 같이 약세가면서 달러가 강세를 갔을 때의 이 불편함을 우리가 어찌 이겨낼 건가 환율을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엔저의 영향을 한번 보죠. BOJ가 양적 완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선우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ECB도 지금 어쩌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막 넘쳐나게 될 거고 이럴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 혹시 돈이 오지 않을까? 실제로 일본이 올해 주식을 꽤 사긴 샀던데요. 일본이 국내 예, 주식을. 우리나라 예, 주식을 예. 돈 많이 풀어서 일단 9월 달에만 해도 한 9천억 원 정도 주식 샀으니까요. 올해 내내 주식을 산 가장 큰 손 중에 하나가 일본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일본이 돈 풀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 이거는 뭐 그냥 그건 땡큐네. 그림상으로는 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 일본이 이렇게 돈 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많이 왔다면 ECB가 돈을 풀면 그 돈도 우리 오겠네? 지금 드라이가 얼마 전에 약간 이제 오프 더 레코드 한 얘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2012년도 수준으로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한 1조 유로 정도 네, 살 수 맞아요. 있는 거죠. 만약에 1조 유로 정도 돈이 풀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돈 어딘가 투자하려고 고민할 것 같은데 마침 한국 주식이 상당히 이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최근에 환율이 좀 급등하면서 뭔가 업황에 대해서 내지는 조금 향후에 수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면 저는 유럽계 자금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도이치뱅크에서 유로 글럿이라는 페이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돈이 해외로 나갈 건데 이제 뭐 거기 미국채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러는데 이제 괜찮은 이머징 국가에 들어갈 거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괜찮은 국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는 뭐 돈 푸는 것도 그렇고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이제 그 회수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쪽으로 우리 수출도 좀 늘고, 그죠? 뭐 이런데 우리 우려감은 좀 희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최근에 보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화가 강세니까 자금이 유출해서 주식 안 될 거다. 엔화가 약세니까 수출 경쟁력을 잃어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뒤집어 생각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 그다음에 수출 증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좀 구매력을 회복을 한다면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뭐 마켓 시어는 조금 뺏길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이 교역량이 좀 늘어난다면은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앞에 그 얘기하시는 거에 좀 공감하는 게 계산기를 때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때린 부분. 근데 막상 계산기를 때려보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만 볼 내용들인가.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깰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1,100원을 바라보는 상황인데 그동안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영향들 이제는 반대로 보면은 뭐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 전승지 여신한테 질문을 이제 내가 숨겨놨던 비장의 질문을 던지면 괴로운데. 네. 지금 22도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잖아요.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하기로 결정했나? 그 사람 말로만 해가지고. 실제로 커버드 본드 매입은 시작을 10월 20일 날 했고요. 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원화가 엔화가 올라가면 원화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 무조건. 그거는 뭐 자동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가니까 원화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저 아직 내년도 전망을 안 했는데. 내년 전망 매주 그냥 똑같은 너무 질문에 좀 괴롭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엔 내가 약간- 맞췄어. 가봐요. 연말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현재로서 내가 제일 근접해 있어. 아니 아직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네, 근접한 거는 맞아요. 틀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알았다고. 근데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또. 사실 요 며칠 드는 생각은 외환 시장 개입에 약간 패러다임이 혹시나 바뀌지 않을까. 그 동안에는 좀 이제 뭐 관리해주는 측면이었고 이제 너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면 뭔가 위기가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싫어했었는데 요 며칠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환율 전쟁에 가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여건이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에다가 뭐 수출 기업들도 경쟁력이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모로 뭐 수출 환경이나 뭐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환율이 급등했을 때 우리한테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게 많지 않다면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전말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약간 위쪽으로도 열어두고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연다. 드디어 이제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래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워낙 펀더멘털이 그래도 정상입자 그러니까. 좋은 건 확실한데 이제 거기에만 매달리기에는 약간 환경이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경제 정책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기존에 돈 많이 번 기업들한테 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엔저라는 일단 그 먹이를 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좀 월급을 올려달라는 건데 우리의 기업들의 체력이 지금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원저라는 그런 먹이를 좀 먹인 다음에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그건 듭니다. 뭐 저기 노스트라다민큐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참고로 아직 저희 연간 전망이 나오진 않았고 음, 11월 말에 네. 나올 예정입니다. 말.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나오면서 처음으로 위를 상단을 열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네.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고민이라도. 그냥 처음 저쪽 들었어. 중요하다 그러지 꼭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덧붙일 이유가 뭐 아니 뭐 우리 사이에 뭐 피스의 그런 일상만 사이에 저는 이제 사실 이 정책 보면서 되게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부럽기도 하고 한 것이 미국, 유럽, 일본은 이게 마치 인디안 기후제처럼 될 때까지 돈을 쓸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의 위력, 인플레이션이 2%될 때까지 돈 쓰마 이런 정책이고 경화의 위력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어설프게 돈 풀었다가 역풍 맞으면 이 97년 말에 이 아픈 기억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 무슨 카드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이 화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래서 환율이 되게 걱정스러운 거고요. 예, 엔화 봤을 때는 뭐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금리도 경제가 좋으면 돈 값어치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 게 좋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갑자기 세안경을 끼게 되면 금리를 하늘나라로 보내버리는 것처럼 환율도 사실은 그 나라가 일정 부분 뭐 환율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 나라를 그냥 놔버리면 환율이 또 하늘나라로 가버리게 되는 거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애매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여서 내년 시장은 뭐 크게 걱정한다보다도 그거는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 뭐 좀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그래서 원화 환율도 물어본 건데 원화 환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정부가 뭐를 어떻게 해주면 좋아해요? 지금 상황에서 같이 환율 전쟁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정말로 돈 있는 기업들, 고가의 현금 쌓아놓은 기업들 이거 좀 밀어내라고 하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돈 써라? 어떤 이 뭐 자본주의에 역행한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을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요. 기업이 돈을 벌면 이를테면은 회사가 100불을 벌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그 당 분기에 한 80불씩 씁니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주주 친화 정책을 쓰니까요. 이거를 조금은 좀 이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좀 푸시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좀 많이 자유화시켜주는 걸 이 기관들이, 이 증권사나 투자 기관들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이 제도를 조금은 좀 완화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너무 많이 옥죄어져 있어서 뭐 증권사, 금융사들 뭐 ROE 너무 떨어져서 채권 투자하지 왜 금융사를 운영하느냐 정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은 좀 이제 역량을 믿고 이 운신의 폭을 넓혀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게 뭐 큰 틀에서 주식시장에서 바라고 싶은 뭐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 그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서동필 팀장님 전에 나랑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던 거랑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 예. 어때요? 뭐 말씀드리러 왔는데요. 사실은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가서 훨씬 더 많이 좀 채워간다 이런 뭐 기분 좋은 것도 있고요. 네. 또 그전에는 본부장님이랑 단둘이 이렇게 좀 서먹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전 연구원님도 같이 오고 하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당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불러주시면 또 기꺼이 달려오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개별 종목 갖고 와야 돼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봐요. 개인적으로. 끝나고 예. 상담 네, 시간. 좋아. 끝나고 상담 시간 좋아.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